브릿지의 종류는 이 타입은 많은 형태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웹3의 학문적인 형태가 많이 도입이 되지가 얼마 많이 안 됐기 때문에 많은 형태로 분류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크게 봤을 때 이 럭앤민트나 번앤얼락 형태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분류 방식은 많이 있다는 것. 하지만 이번 웹3 어소시에이트 과정에서는 럭앤민트 그리고 번앤얼락 구조 형태로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 첫 번째로 이 락앤민트라고 하는 개념은 이 출발 체인에서 목적 체인으로 갈 때 사용이 되는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 구조로 이동을 해본다고 해볼게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더리움 한 개를 이 브릿지 컨트랙트에다가 잠그는 거예요. 브릿지 컨트랙트가 있어요. 여기서 잠금을 럭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럭이라고 표현하고 이 잠겼다라는 사실을 이 목적지 체인으로 전달을 해야 합니다. 그 전달해준 역할을 브릿지에서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전달을 하고 이 목적지 체인, 여기서는 BNB 체인으로 나오네요. 근데 여기서는 이더리움으로 일단 표현을 해볼게요. 이더리움 체인에서 비트코인이 한 개가 잠겼다라는 사실을 이더리움 체인에서 인지를 했어요. 그때 이 브릿지 컨트랙트에서는 새로운 이더리움 기반의 ERC20 토큰, 여기서 새로 발행하는 이 ERC20 토큰은 실제 비트코인에 잠겨져 있는 비트코인의 수량과 동일한 가치를 가진 ERC20 토큰이에요. 그래서 ERC20 토큰이 발행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민트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그리고 락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원본 비트코인은 이 브릿지, 이더리움 브릿지에 현재 잠겨 있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받은 새로운 래핑 토큰으로 얘기할게요. 래핑 토큰은 자신이 맡겨놓은 원본 토큰을 돌려받을 수 있는 하나의 청구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반대로 이제 목적지 체인에서 원래 코인으로 돌아올 수도 당연히 있어야겠죠. 어디까지나 목적지 체인에서 받은 이 코인은 청구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 원래 체인으로도 변경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사용되는 구조가 이 번앤얼락 구조예요. 그때는 이 청구권으로 받은 이 이더리움 ERC20 토큰을 브릿지로 보내서 소각을 시켜버립니다. 소각. 없애버려야죠. 이 소각이 번이죠. 그리고 이 소각이 됐다는 사실을 이 출발 체인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메시지로 전달이 되겠죠. 메시지 전달이 되고 인지를 했으면 다시 브릿지 컨트랙트를 통해서 미리 잠궈 놓았던 자신의 비트코인을 해제를 해줘야겠죠. 그때 언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용자에게 최종적으로 비트코인을 전달을 해주고 끝나는 거죠. 따라서 이 락앤민트랑 이 번앤얼락은 하나의 쌍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발행되는 이 래핑 토큰의 총량은 잠긴 원본의 자산 총량과 반드시 같아야 하겠죠. 이 발행된 토큰과 잠긴 원본 자산의 총량이 같지 않게 되는 순간에 이 과발행 위험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러한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했었어요. 사고나 해킹으로 인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웹3를 다루시면서 가장 알아두셔야 할 점이 가장 많이 사고가 발생하는 지점이 바로 이 브릿지입니다. 아직까지도 가장 많은 위험이 있고 가장 많은 사고들이 크고 작게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이 점을 알아두시고 이번 장을 정말로 완벽하게 마스터한다는 생각으로 이해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더리움에서 아비추럼으로 자산이 이동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용자 지갑에서 이더 한 개를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더리움 브릿지의 한 개를 락킹을 합니다. 이때 락킹은 컨트랙트를 통해서 락을 하는 거예요. 컨트랙트 코드에 의해서. 그리고 이 낙관적 브릿지 방식, 옵티미스틱이죠. 옵티미스틱 방식으로 크로스 체인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이 7일간의 의의 제기 기간을 갖습니다. 이때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면 바로 의의를 제기해서 무효화할 수도 있고요. 문제가 없었다면 아비트럼, 이 목적지 체인에서 아비트럼 네이티브 이더, 출발 체인에 있던 이더와 다른 이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레이어 2에서 동작하는 이더예요. 이더가 발행이 되고 아비트럼에서 이제 여러 가지 디파이 프로토콜을 사용을 하겠죠. 덱스를 통해서 스왑을 하든지 랜딩 프로토콜을 통해서 대출을 하든지 여러 가지 자유롭게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올 때는 마찬가지로 이 아비트럼 브릿지에 발급받은 아비트럼 이더를 소각을 합니다. 소각을 하고 또 마찬가지로 7일간의 대기 기간을 거쳐요. 의의 제기 기간을 거치는 거죠. 그리고 이더리움 브릿지 출발 체인에서 다시 원본
토큰, 이더 한 개를 락킹이 되어 있던 것을 해제해서 사용자에게 돌려주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비트럼에 대한 공식 경로를 먼저 확인을 해볼 거예요. 이 아비트럼에 대한 공식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비트럼 공식 웹사이트를 접속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아비트럼 독스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뭐 여러 가지 메뉴가 있고 여기 컨트랙트 어드레스가 있죠. 아비트럼이든 옵티미즘이든 어떤 브릿지건 모든 이 브릿지는 다 이런 공식 문서 사이트가 다 있습니다. 구글에서 아비트럼 브릿지 컨트랙트 어드레스라고만 입력을 해도 다 검색이 돼요.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 어드레스가 있고 보시면 상당히 많은 주소들이 있는데 여기서 아비트럼과 같은 경우는 이 티켓이라고 하는 독특한 구조를 사용을 합니다. 이 티켓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레이어 1에서 레이어 2로 변환을 하겠다라고 하는 명세서를 작성을 해서 레이어 2로 보내는 거예요. 그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딜레이드 인박스라고 하는 컨트랙트를 사용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런 컨트랙트들이 있지만 제일 먼저 레이어 1에서 레이어 2 아비트럼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보기 위해서는 이 딜레이드 인박스라고 하는 컨트랙트를 살펴봐야 해요. 그리고 이 아비트럼 네트워크는 아비트럼 1과 노바 아비 그리고 세폴리아 테스트넷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아비트럼 1을 검색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 딜레이드 인박스라고 하는 주소를 클릭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 딜레이드 인박스의 블록 탐색기 이더스캔으로 들어왔어요. 이더스캔에 대한 설명이 없었는데 해당 컨트랙트 주소에 오고 가는 이 트랜잭션들을 볼 수가 있도록 만든 탐색기예요. 그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블록체인에 있는 모든 정보를 기록을 볼 수 있는 그런 검색 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더스캔과 관련해서는 더 자세하게 만약에 알고 싶다면 저의 다른 강좌인 온체인 분석 코스를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일단 오늘 리더스캔에 대한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 정도로 하기로 하고 여기 보시면 트랜잭션이 있고 여기 메소드 어떤 함수가 실행이 됐는지 그리고 몇 번째 블록에서 실행이 됐는지 그리고 시간 그리고 발신자 주소 그리고 수신자 주소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수신자 주소가 다 아비트럼의 딜레이드 인박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메소드 보시면 뭐 이더에 대한 디포짓가 있는데 이 create retrieval ticket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더리움 레이어 1에서 아비트럼 레이어 2로 변환을 할 때 이 retrievable ticket이라는 걸 발행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것을 먼저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해당 트랜잭션의 내용이 보이고 있죠. 이 create retrievable ticket 그리고 해당 수신자에서 아비트럼 레이어드 인박스로 실행이 됐어요. 호출이 된 거죠. 그래서 더 내려와 보시면 뭐 발신자, 수신자 여러 가지가 나오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외부 트랜잭션 하나만으로는 이게 어떻게 실행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의 트랜잭션에 내부적으로 여러 트랜잭션이 발생을 하는데 그 트랜잭션을 보기 위해서는 이 내부 트랜잭션을 봐야 합니다. 내부 트랜잭션은 상단의 인터널 트랜잭션 탭을 클릭을 하시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이 내부적으로 추가로 또 아비트럼 딜레이드 인박스에서 아비트럼 브릿지로 이 생성된 티켓을 전달을 한 거예요. 그 티켓이 어떻게 생겼냐 하는 거는 이 오버뷰에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 이 인풋 데이터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인풋 데이터 항목을 보시면 최초에는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없는 값으로 이루어져 있죠. create retrievable ticket이라고 하는 함수가 실행이 되고 이후에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이 전달이 됐는데 각각에 대한 파라미터가 이런 식으로 16진수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디코드 인풋 데이터를 클릭하면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표시가 되어집니다. 각각에 다 의미가 있어요. 이 각각의 파라미터에 대한 의미를 다 설명을 드리는 건 이번 시간에 범위가 좀 어긋나기 때문에 생략하고 제일 중요한 게 여기 2라고 하는 게 있어요. 파라미터에. 이 2라고 하는 것이 이 레이어 2, 아비트럼 네트워크에서 어떤 주소로 보낼지에 대한 이 주소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소를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고 아비트럼으로 이동했을 때 목적지 주소가 이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소를 복사를 하신 다음에 똑같은 이더 스캔에서 보시면 안 되고 아비 스캔이라고 하는 아비트럼 블록 탐색기로 접속을 하신 다음에 해당 주소를 검색을 해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 트랜잭션이 실행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아까 이더 스캔에서 7.99개의 이더리움을 보냈고 여기 아비트럼에서 보시는 것처럼
7.99개의 이더리움이 받은 것을 확인이 됐죠. 그렇다면 여기 있는 이 0xb8로 시작하는 컨트랙트 주소는 무엇이냐? 이 주소는 시스템이 생성한 주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트랜잭션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트랜잭션을 클릭을 한 다음 어떻게 된 건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 0xb8이라고 하는 시스템에서 생성된 주소가 아마 이 아비트럼 브릿지에서 생성한 주소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종 목적지 컨트랙트로 레이어 2로 변환된 이더를 전송하고 있는 모습이죠. 사실 그 전에도 몇 가지 과정이 있지만 이 시스템에서 생성된 주소를 클릭을 해보시면 그 전에도 몇 가지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리트레이어블이 제출이 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실행이 된 것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씩 추적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셔야 한다는 거예요. 처음이라 복잡하지만 이런 식으로 어떻게 레이어 1에서 레이어 2로 변환이 됐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목적지와 발신자 컨트랙트 단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